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 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오늘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죠.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에게서 재차 수천만 원을 빌리고 7년째 갚지 않고 있어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과거에 서울시장도 나오고 그리고 국민통화 21로 정몽준 후보 할 때 탈당했다가 네. 다시 복당을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세라는 그런 별칭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번에 지금 완전히 살아나서 지금 홀홀 날개짓을 하니까 불사조인가요? 이제 김민세가 아니고 김민세가 아니고 불사조가 된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말이 네. 여기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치 낭인이라고 하죠. 네. 정치를 하다가 그만두고 당적을 바꾸기 때문에 민세라는 그런 별명도 철새 민세 그런 별명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들어와서 해서 영등포에서 지금 재선까지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급기야 최고위원까지 하고 이재명 체제에서 그리고 최고위원하고 대통령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니까 국무총리 그래서 영등포 을이죠. 네. 을 내년에 6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의도 부근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김민석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게 재차 돈 빌리고 7년째 미상환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특보로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과거에 미문화원 방화 사건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야당과 언론을 통해서 집중 조명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다고 보고 네.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7억 원 추징금을 이제 변제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7억 원 추징금을 2019년까지 9,555만 원만 납부를 하고 6억 2,607만 원을 남겨둔 상태였는데 네. 이것은 2023년에 1억 4천만 원 그리고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1월 23일 날 2,600만 원 같은 달 30일 날 9,957만 원을 내면서 추징금 완납을 했어요. 네. 어쨌건 추징금을 완납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재산 신고를 보면 한 2억 정도 신고를 했다고 그러고 네. 지금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1억 4천 정도? 네. 그래서 1억 4천 정도 채무인데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도 총선 출마해보고 우리 황보승 의원님도 출마도 해봤지만 재산 신고할 때는 부채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선거 때 보면 집에 있는 금바지까지 저는 다 신고했어요. 아, 잘하셨네요. 네, 원래 금바지까지 그래서 다 털렸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금 차고 다니다가 너 이거 금 옛날에 신고 안 했는데 이 금 어디서 난 거야?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2018년 4월에 4천만 원을 5년 만기 재차 또 빌렸다고도 하고 네. 10명에게 1억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 부분이 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위와 용처 이런 것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네. 복잡합니다. 돈과 관련돼서. 그러게요. 일부는 이제 이 4천만 원은 차용증을 쓰고 이제 이자도 주기로 했는데 네. 이자도 안 줬고 원금도 지금 안 갖고 있다가 2023년 4월 달에 원금을 일시 상환했네요. 네. 상환하며 그전에는 연 이외 6개월마다 원금의 연 2.5% 이자를 계좌 이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차용을 했는데
갚겠다고는 했지만 갚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그 이제 1억도 빌린 거 그것도 일부는 차용증을 썼고 일부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은 빌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 못 갚긴 했지만 근데 이제 정황상 빌려준 사람들이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없고 그리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이게 채무였다면 이분이 계속 이제 정치 재기하셔서 지금 벌써 이제 재선이 되셨으니까 이게 본인이 빌린 돈이라면은 재산 신고할 때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빌려서 어디에다가 썼느냐. 결국에는 지금 7억이라는 추징금을 갚았기 때문에 그 추징금 갚는 데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내용이라면은 경찰에서 지금 누군가 시민단체는 고발을 할 것이고 그럼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수사를 하면 거의 이거는 경찰 단계에서 소명하기가 힘들 거예요. 재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치를 해보지만 정치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힘든 것이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네. 회계와 관련돼서 물론 뭐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뭐 경고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돈과 관련된 기부와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선거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충 줄거리를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것이 이 어떤 흐름이라든가 용처 내가 불법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면 차용증을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정확하게 낸다는가 상환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입증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뭐 선관위라든가 아니면 경찰 조사에서 이것을 밝히고 특히 이번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곧 청문회가 실시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뭐 물론 민주당이 수적 우위가 있어서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소상이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뭐 강 씨라는 분도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하셨고 그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김민석 의원하고는 좀 동지적 관계인 것 같아요. 대선 캠프 선대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김민석 후보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K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당시에 추징금이 1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이 1억 5천만 원도 이 강 씨가 대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이제 그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생활비를 월에 450만 원씩 1년 9개월 동안 또 이분이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인데 상당히 그 재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김민석 의원하고는 거의 뭐 정말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하신 분인데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지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돈 관계가 지금 너무 복잡하다.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청문회 때 다 드러나서 청문회 때 이걸 검증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분명히 이 건으로 고발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사실은 이제 오늘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1년 임기 끝나고 뭐 아까 고별 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사실 가장 오른팔 왼팔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지금 후보자.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재명에 의해서 가장 정치적으로 지금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사퇴하면서 지금 국무총리 가는 건데 과연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법 대출. 사실은 이거 민주당에서는 참여.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국민들에게 기준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었던 그 문재인 정부를 이끌었던 이제 민주당인데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지금 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첫 인사가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스텝이 꼬인 것뿐만이 아니고 인사는 망사라고 제가 뭐 어젠가요? 제가 우리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만큼 스텝이 꼬인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커다란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선명성을 내세우고 투쟁을 하고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 정부야말로 가장 깨끗함을 표방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함의 도덕성을 지금 시작부터 출발부터 이런 이 부동산이라든가 무슨 불법 차명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특히 인사검증을 하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런 것들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고 감찰하고 그리고 인사검증을 하는 이런 분이 이런 차명재산이라든가 차명대출 이런 거에 연루가 되면 이 정부가 네. 얼마나 그 리스크가 있다고 국민들이 그래서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부터 리스크가 있으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이런 것과 연계가 돼서 그 통에 그 나물이 아니냐 그런 지금 비판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특히 이제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김문수 후보를 뭐 지근거리에서 이제 모셔봤는데 최근에도 뭐 이제 관악산 등산도 같이 가고 그 측근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기도지사 할 때 합법적으로 받은 후원금 그것을 2번에 걸쳐서 서울시장 할 때하고 10억씩 그것을 쓰지 않고 남은 것을 그대로 다 당에 기부 헌납했어요. 원래 남은 거는 개개인 그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정당에 네. 반환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10억을 아껴가서 그렇게 했고 지금 그 측근들 이번 대선 캠프를 이끌었던 최측근들이 있습니다. 그 측근들은 지금 다시 각각 생활전선으로 가서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고 뭐 저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는 누구한테 신세지거나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기 김문수 후보가 어떤 출마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모여서 돕고 네. 그리고 딱 끝나면 다 해친다. 각자 자리로 가서 뭐 택시 운전하러 어제 갔습니다. 최측근이. 그래요? 네. 누구 이름을 내가 대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은 뭐 프라이버시라 그런 거랑 정말 대비가 돼서 나는 저런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이 우리의 지금 뭐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뭐 국민이 41%라는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앞으로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와 별도로 뭐 잠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국민, 애국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 국회의원 107명이 국민의힘 107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이미 민주당으로 장악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가 탄생한다면 그분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좌파 언론 있잖아요. 그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뉴스 타파에서 이걸 파헤쳤어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김병기 의원 그 자녀 채용 청탁 의혹 요 관련해서는 MBC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이게 뭐 좌파 언론들이 잘하고 있는 건가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시끌시끌합니다. 3선의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지금 경쟁 중인데 12, 1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인가요? 네. 그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터졌어요. 이분이 원래 국가정보원 이제 공무원 출신이었고 네. 인사처장인가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국정원에서 뭐 밀려나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으로 온 것 같아요. 전날이죠. 그러니까 10일 날 그 MBC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2016년 7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연락해서 아들을 채용 탈락에
아들의 채용 탈락에 문제 제기하는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당시 이모 씨는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신혼조회에서 탈락시켜서 말을 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18년도에 김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에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6년은 어떤 해냐? 이 아들이 그 신원조사에서 탈락한 거는 2014년도였어요. 네. 14년도. 근데 2016년 4월 달에 김병기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 와이프가 아들이 만약에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항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한 거예요, 부인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로서 항의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국회의원 부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직권남용인가요, 그러면? 지위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나 뭐 본인은 네. 부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직책이 없고 의원의 부인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식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도 있겠는데 네. 조국 사태도 자녀 입시 비리 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전 대표도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국민적 분노가.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이해창 전 대통령 후보 두 번의 아들 병풍 때문에 그렇게 대선에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은 다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팩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녹취록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MBC가 왜 이런 걸 했을까? 그러게요. 그 좌파 언론도 지금 이미 분할을 하고 있고 서로 경쟁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네.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세력을 집중적으로 밀기 위해서 그 반대 본인들이 밀지 않는 그래서 내부적인 권력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 간의 권력 갈등.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2018년도에 이제 김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시절에 또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국정원에 보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정보위원회는요, 국정원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거기에 야당 간사라면은 굉장히 힘이 있는 자리거든요. 아니, 본인이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네. 국정원의 누구보다도, 이번에도 원내대표 출마 일성이 뭡니까? 본인은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고, 모든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를 치밀하게 처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위가 오면 당연히 국정원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에 들어가서 간사를 해야만이 국정원 직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심 간부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정원 뭐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제 국정원에서 김병기 의원도 사실은 불이익을 받고 나왔고 그것 때문에 연자제 비슷하게 자기 아들이 정말 실력과 능력을 갖췄지만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탄압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의를 하더라도 그 엄마가 개인적으로 통화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상식에 반하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아들이 2017년도에 국정원에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2017년도는 그럼 뭐냐? 네. 결국 2016년도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엄마가 국정원에 항의 전화한 이후에는 이제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합격이 된 거죠. 이게 과연 정말 그 아들 자체는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떨어졌던 아들이 항의하고 나니까 합격을 했네? 공정하게 볼 수 있을까? 거기에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작용이 된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녹취 파일이라든가 뭐 신원제 탈락시켜서 뭐 이런 국정기술실장한테 전화했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자기 본인이 실력 있고 무슨 국정원장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공채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내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사실 정치하는 자녀들이 저도 뭐 애들 학교에 보내보지만 정치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요즘은 정교조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엄청 조심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애들 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학교 무슨 초등학교 때 학예회 발표할 때 빼고는 가서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지 뭐 축사도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혹시나 불이익 당할까 봐. 정치하는 자녀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이 집 왕따 같은 것도 그렇죠. 그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뭐 약간 그런 엄마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돌길래 아예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빼고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부당하죠. 그러나 정황상 왜 2014년도에 탈락한 아들이 2016년도에 항의 전화하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2017년도에 합격을 했느냐.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 수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 글쎄요. 이게 참 애매한 게 그 수사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면접관, 채용 과정, 점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면접이라는 것은 저도 뭐 면접 수없이 많이 가봅니다. 뭐 정부의 뭐 공직자라든가 기관장 면접하는데도 많이 가봐서 보면 그 채점을 다 하게 돼 있어요. 10명, 6명이 모여서 면접관이. 그리고 국정원 면접은 막 1박 2일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팀 면접이라는 게죠. 리더십 면접. 몇 개월을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 다만 이런 전화했다는 녹취 파일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자가 발견될 수 있을까?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관에 따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것은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터졌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이제 정치 생명을 걸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 당시에 불이익을 줬던 사람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MBC도 지금 고발을 한 상태니까 결국 이거는 뭐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발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대로 된 걸 얘기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김병기 의원을 고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이제 직권남용 혐의와 부정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뭐 샴페인 터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네, 원내대표 선거 뭐 시끌시끌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건 좀 본받아야 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본받아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요 최초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소속 의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일간 이제 그 온라인 투표 하려면은 휴대폰으로 요새 뭐 K보팅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당원당규 개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현직 원내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좀 더 이게 민주성을 높이려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권리당원들 투표를 해서 그 소속 의원 169명과 권리당원을 각각 이제 의원들 비중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80대 20 비율로 합산해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원들에게 원내대표를 뽑을 기회를 준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 중에서 돈 내는 당원이 있어요. 그것을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보다 1.5배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 그만큼 민주당은 저변 확대라든가 의원들이 열심히 지역에서 뛰어서 당원 모집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민주당부터 좀 게으른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권리당원이라든가 책임당원 수를 보면. 네. 그래서 당원의 주인인 돈 내는 당원, 그것도 전 당원이 아니고 돈 내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20% 반영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을 훨씬 더 활력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그렇게 뭐 보고 때문에 당 뭐 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지만 근데 원내대표에도 당원들이 들어가서 내가 한번 찍어본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50%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원내대표. 그 비례대표 공천할 때 특히 22대 때 막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순위가 바뀌고 막 했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이.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 앞에는 자세히 모르겠고 21대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을 보니까 다 이 저기 전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오디션 공개 오디션을 해서 네. 최종 선정된 사람. 그러니까 같은 민주노총 출신이라도 그런 오디션을 통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비례 리스트에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투명하게 경쟁하는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민주당이 더 결속할 수 있는 또 당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은 너무나 이게 뭐 그 당시에 당대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그 당시에 무슨 원내대표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너무 작용해서 그 줄을 탄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진입조차 불가능한 구조 이고 공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혁신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보세요. 지금도 원내대표 임기 연장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의원총회도 갑자기 해체해버리고 그렇게 돼서 이게 정당이 되겠습니까? 내부에서 비대위원장도 왕따시키려고 하고 역대 아니, 지금 대표들이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용태 아니, 비대위원장이 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서울 고등법원 앞에 가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한 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살아있는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들어와서 1시 반에 의총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40분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의총을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취소한 사유가 야, 우리 오전에 오늘 여기 집회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언론에 많이 날 텐데 의총을 해서 그게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총을 취소했다라고 박형수 원내 대변인이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게 저 사진을 보면 네네. 지금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기사. 네. 저런 모습이 국민의힘 민주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저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코치받고 뭐 한동훈한테 코치받고 김문수한테 코치받고 김무성 뭐 대표한테 코치받는다. 이준석한테도 코치받고. 네. 아니 코치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 계엄과 관련된 거 빼고는 다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정당에서는 계엄과 관련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헌재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애국 시민들이 뭉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거론한 거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후임 당대표한테 넘기면 될 건데 그냥 뭐 우리 당이 지금까지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지금 권리당원들이 숫자가 안 늘어가는 겁니다. 돈 내는 당원들이 책임당원. 책임당원. 그 당대표 시켜놓고 그냥 잘라버리고 대선 후보 만들어 놓고 후보 교체하고 하려고 하고. 저 지금 또 김용태 너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나이 어린 비대위원장인데 나이 어린 그런 시각에서 당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받아들여서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든가 아니 리젝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고 그냥 당장 나가라 그러고 너 있을 때 우리 같이 못한다.
이런 정당이 통합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 들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규탄 메시지가 오후 의총으로 분산될 우려가 있어서 취소를 결정했다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규탄 대회 한 거는 기사가 상위에 안 떠요. 이 의총 취소하고 뭐 김용태 위원장의 혁신안을 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아니고 이 혁신안은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그 뭐 조기 전대를 하든 그 원내대표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용태의 개혁안은 지금 김용태가 논의할 자격이 없다. 요렇게 한 것만 지금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 감각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총선 패배, 당한 정당, 어쨌건 그런 정당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야만 하는데 이걸 보면은 개혁이라는 개자도 없고 기득권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크고 우리 원외위원장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어제 모임도 했었는데 이걸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고문단위에서도 비대위원장 임기를 늘려라. 그리고 개혁안은 차기 대표한테 넘겨라. 그렇게 이제 공고를 했어요. 네네. 거기에는 뭐 김문성 의원도 있고 뭐. 김문성 의원은 그날 불참을 하셨고요. 아, 그래요? 정의왕 의장님이 정의왕 의장님. 상임 고문단 회장이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개혁안에서 이제 그 얘기는 했거든요. 탄핵 반대 당론 그거 무효화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그 뭐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종태 비대위원장이 편지를 썼잖아요. 또 네. 전 당원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게 반대 무효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투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전당원 조사. 전당원 그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원내의 그 주류인 지도부에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태 비대위원장 체제를 끝내고 이 원내대표 선거를 빨리 치러서 그 체제에서 개혁안을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원내대표를 지금도 보면은. 그동안 기득권 유지 세력 의원이 뭐 많지 않겠습니까? 한 50명 이상은 되겠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를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을 또다시 임명해서 내년 지방선거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저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 연장을 조금 한 2개월 정도 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당대표를 만들어 놓고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 우리 위원장들은 원외위원장들은 그런 취지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을 할 때까지는 또 계속해서 시끄럽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를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대선에 이긴 당처럼 지금 당 내에서 서로 파워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볼썽사납다. 그걸 좀 경청하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